28강입니다. 오늘은 이상행동의 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상행동의 정의와 분류 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행동의 정의를 보면 이상심리학은 인간의 일탈 행동 또는 심리적 장애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봅니다.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을 보면 그 기준이 있죠. 통계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과 적응성 기준과 예측 불가능성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데, 통계적 기준에서는 측정한 측정치가 평균에서 지나치게 이탈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평균에서 이탈되는 경계선 설정 문제와 경계선을 넘는 경우에도 어느 쪽을 이상행동을 보느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준에 있어서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이나 사회적 규범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적응성 기준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되는가의 여부로 이상행동을 판단합니다. 불안, 우울 등으로 학업, 취업, 친구관계 등의 저해 요인이 되면 이상행동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신념에 따라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행동의 경우를 어떻게 보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기준이 있는데, 개인이 예측 불가능 행동을 할 경우 이상행동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하더라도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상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상행동 연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법이 있고요. 또 행동관찰법이 있고요. 질문지법이 있고요. 과제 수행법이 있고요. 심리생리적 측정법이 있습니다. 면접법은 대화나 의사소통을 통해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이죠. 행동관찰법은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지법은 연구자가 묻고자 하는 사항을 문장으로 기술한 문항을 제시하고 픽업자가 그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상태를 응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제 수행법이 있는데, 평가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주고 과제 수행에 소요된 시간, 수행 반응의 내용 및 정확도, 수행 방식 등의 과제 수행 반응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심리생리적 측정법을 보면 뇌파나 심장 박동, 혈압, 근육 긴장도, 피부 전기 저항 반응 등 생리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행동의 원인에 대한 접근법을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접근. 이것은 프로이드의 심리결정론에 기초하여 일상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행동과 경험은 매우 사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원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 요인과 더불어 무의식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상행동 역시 무의식적 과정이 정상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격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보므로 이러한 내면적 표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간의 역동적 균형이 흔들려 심리적 불안정감을 체험하게 되면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며 정신장애적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 행동주의적 접근을 보게 되면 행동장애가 학습된 것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학습 원리는 정상행동과 이상행동 모두에 적용되며 병변이나 약물 등으로 발생한 질병과는 다른 입장으로 이해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와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적용하여 심리적 장애를 교정하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나 장애 행동을 없애고 바람직한 적응적 행동을 습득합니다.
부적응 행동 또는 증상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거, 처벌, 혐오적 조건 형성, 상호 억제, 체계적 동감법 등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접근을 보게 되면 개인은 유기체로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며 자신이 지각한 환경에 따른 경험인 현상적 장에서 자기 실현의 억제와 왜곡, 위협 등으로 인하여 정신장애가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인간 중심적 치료를 위해 치료자는 무조건적인 긍정과 존중, 공감적 이해, 진솔함과 성실함을 가져야 하며 내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지주의적 접근을 보겠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생각과 심상이 감정과 행동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므로 인지적 오류에 따른 자동적 사고는 심적 장애나 증상으로 외현화합니다. 인지적 치료의 기본 원리는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부적응적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내담자로 하여금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는 왜곡된 인지를 찾아 지각시키고 적응적 인지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자, 생물의학적 접근을 보겠습니다. 유전적 입장에서 심리장애는 뇌의 구조적 결함이나 신경생화학적 과정 결손에 의해 나타나며 신체적 결함이나 이상은 유전적 근거입니다. 이상적 행동 및 정신장애에 관하여 유전, 신경생화학적 요인, 뇌구조적 특성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로서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 전기충격치료, 뇌절제술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신경생화학적 기능의 부조화에 의한 심리장애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등의 과다 혹은 결핍에 의해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과 감정, 인지적 기능은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뇌 조직의 손상이나 병변이 심리장애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생물의학적 치료로서 약물치료, 전기충격치료, 뇌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이상행동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DSM, 즉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특징 및 역사를 보겠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였는데요.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 유전과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 증상, 증후 및 장애의 경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장애를 분류합니다. 1952년 1판이 나온 이래 1994년에 4판, 2013년에 5판까지 수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DSM-5가 있는데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개정 배경을 보면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의 반영,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의견들의 반영이 필요함을 보았고 신경생물학의 중요성이 확대되었죠. 이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반영이 되었죠. 범주적 진단 체계의 한계, 즉 몇 가지 증상들을 공유하는 공존질환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단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접근성 및 임상적 유용성의 고려도 필요한데 이전 버전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진단 체계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인데 개정판 숫자의 변경, 로마자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하였고 새로운 임상적 발견에 따른 개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의도이지요. 차원적 평가의 도입을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하여 차원적으로 분류하고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의 부적응성에 대한 정도 차이일 뿐 질적인 차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요 변화를 보게 되면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 즉 망상형, 혼란형, 긴장형, 감별불능형, 잔류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가 되었네요. 두 번째, 불안장애 하위 유형이었던 강박장애랑 외상후 스트레스, 이거 각각 독립하였고, 기분장애 하위 유형이었던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각각 독립했고요. 묘하기 아동기에 진단되는 장애의 하위 유형이었던 배설장애가 독립되었고요. 전반적 발달장애 하위 유형이었던 자폐성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변경, 이에 아스퍼거 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가 통합되고 레트 장애는 삭제되었습니다. 또 강박 및 관련 장애, 저장 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 등 새로운 장애가 추가되었고요. 우울장애, 월경전 불쾌감 장애,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가 추가되었고요. 주요 우울증 사파 진단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후 2개월까지 나타나는 우울 증상을 섭외했던 사별 배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기, 아동기에 진단되는 장애의 하위 유형이었던 주의력 결핍 등 과잉 행동 장애가 새롭게 제시된 신경 발달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 이는 ADHD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반영하여 성인에 대한 ADHD 진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현 시기도 기존으로 7세 이전에서 12세 이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선망, 치매, 기억상실 장애 및 기타 인지장애의 하위 유형이었던 치매는 신경인지장애로 바뀌었고, 그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주요 신경인지장애와 경도 신경인지장애로 분류하였습니다.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로 확장.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물질 관련 장애와 비물질 관련 장애로 구분하였습니다. DSM-4의 병적 도발이 도박 장애로 변경되어 비물질 관련 장애에 포함시켰습니다. DSM-4에서 물질 의존과 물질 남용에 대한 개별적 진단 기준이 마련됐던 것과 달리 DSM-5에서는 물질 의존과 물질 남용이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하고 심각도에 따라 경도, 중도, 고도로 분하였습니다. DSM-4의 부록 목록에 포함되었던 폭식장애는 DSM-5에서 급식 및 섭식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정식 진단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